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이유는 저도 어렵게 살았는지라 웬만한 일에는 화도 나지 않을 정도로 잘 참는 성격인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서 잠 못 자고 몇 년간이나 시달리다 보니 어디에라도 속 시원히 털어놓고 싶어졌습니다. 제게 그토록 힘들어했던 지난 날에 대해 그럼 지금부터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으셨고 집안의 장녀로 동생들까지 돌보며 그렇게 징그럽게도 힘들게 살았죠. 학교에 다닐 때는 끝나고 친구들과 떡볶이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을 정도로 가난했고 집에 와서 동생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지 않으면 크게 호통치는 아버지 밑에서 정말 답답하게 지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유난히도 화를 많이 내셨는데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무능력함 때문에 화가 나고 미안해서 더 많이 화를 내셨다는 것을요.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맺히네요. 학창 시절부터 제 별명은 짠순이었어요. 연필 하나, 지우개 하나 허투루 낭비하는 적이 없었고 친구들이 더 이상 짧아져서 못 쓴다고 하는 연필까지 받아서 깍지를 끼워서 몇 번을 더 쓰고 버렸을 정도니까요. 제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것을 아마 아주 친한 친구들 말고는 본 적이 없을 정도일 겁니다. 제 별명처럼 저는 정말 돈을 쓰지 않았어요.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다는 것이 정답이겠죠. 비바람이 불던 어떤 날은 버스를 탈 돈도 없어서 30분 넘게 집까지 걸어온 적도 있었답니다. 그럴 정도로 저희 집은 많이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저는 그 대신 강인함을 배웠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어도 집에 와서 동생들을 챙기는 법을 배웠고 아무리 배가 고프고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도 참을 수 있는 인내심도 배웠죠. 10대 때부터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 20대가 돼서는 웬만한 일에는 화도 나지 않을 정도로 성숙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지병으로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 돌아가셨는데 그 후로 엄마는 여기저기 장사를 하러 다니시느라 집에 들어오지 못하신 적도 있으셨습니다. 아직 엄마 손이 필요한 동생들을 돌보는 것은 온전히 제 몫이 됐죠. 그렇게 성인이 된 저는 무조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으로 취직했습니다. 집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숙식 제공이 되는 기숙사가 있는 곳에 취직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저는 아침이고 밤이고 추가 근무수당을 챙기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공장 사장님과 공장의 언니들은 자주 오고 지독하다고 얘기를 할 정도였죠. 그리고 제 얼굴에 찍어 바르는 화장품이나 옷에는 아예 관심도 없었습니다. 공장에서 벌 수 있는 돈 중에 70% 이상을 집으로 보내줬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30%로 적금도 들고 아끼고 쪼개서 생활비로 썼습니다. 제가 하도 아끼면서 짠순이처럼 살고 있으니 한 번은 회사 언니가 자신의 집에 초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네 집에 놀러와서 맛있는 밥도 먹고 자신이 안 입는 옷도 챙겨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언니는 혼자 살고 있었는데 꾸미는 걸 워낙 좋아해서 예쁜 옷도 많았고 좋은 화장품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보고도 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제게 말했죠. 이 옷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너 생각해서 챙겨놓은 거란 말이야. 얼른 입어봐. 저 고맙긴 한데 제가 이런 옷 입고 어디 갈 데도 없고 해서요. 언니 그냥 다른 사람 줘요. 에이 무슨 소리야. 그러지 말고 얼른 입어봐. 한창 나이에 옷이 그게 뭐야. 예쁘게 입고 있어야 연애도 하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지.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아 얼른. 언니는 적극적으로 옷을 입어보라고 했고 저는 마지못해 그 언니가 준비해둔 원피스를 입어봤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런 치마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청바지 몇 개로 돌려가며 사계절 내내 입었었는데
그 옷을 입은 저는 마치 제가 아닌 다른 사람 같더라고요. 어머나, 너무 잘 어울린다. 거봐, 내가 입어보라고 했잖아. 자, 이것도 한번 입어봐. 너무 예뻐. 천사가 따로 없어. 언니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진 저는 다른 옷도 입어봤고 결국 몇 벌의 옷을 챙겨 집에 오게 됐습니다. 그 후로 제 기분은 괜히 싱숭생숭해지기도 했고 설레이는 기분도 들더라고요. 특별히 연애를 한 것도 아닌데 예쁜 원피스 몇 벌에 그런 생각이 들다니 저도 참 순수했던 것 같아요. 하긴 그때 제 나이가 22살 정도 됐으니 그럴 만도 하겠죠. 좋은 사람을 곁에 둔 덕분에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받고 공장에서 돈도 열심히 벌었어요. 혼자 돈을 벌고 계신 엄마를 생각해서 최대한 아껴 쓰고 저축해서 생활비를 보내드렸고 동생들에게도 계속해서 도움을 줬죠. 그렇게 2년 정도의 시간이 더 흐른 후에 저는 한 남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저보다 1살 아래인 그 남자는 이제 막 군대를 제대했고 앳돼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좀 성숙한 얼굴이긴 했는데 그 남자는 너무나 어려 보이더라고요. 1살 차이인데 한 3살 이상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았죠. 이제 막 군대를 제대하고 돈이 없었던 상황이라는 이 남자를 왜 제가 소개를 받았는지 제 자신이 좀 웃기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뭐 하고 있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너무 일만 하고 재미없게 살다 보니 저도 한 번쯤은 무언가 작은 재미를 느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남자는 딱 남동생 같은 느낌이었죠. 누나 누나 하면서 저를 따르는 그 남자의 모습에 동생 같은 느낌이 들어 없는 돈에 밥도 사 먹이고 영화도 보여주고 갖고 싶다던 책도 한 권 사줬네요. 그랬더니 며칠이 지나서 그 남자에게 다시 연락이 왔고 저와 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는 말을 하더군요. 누나, 저 어때요? 저 계속 만나고 싶지 않아요? 뭐? 동생으로서? 난 근데 동생 만나고 놀 만큼 한가한 사람이 아닌데? 에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든든하고 씩씩한 남잔데요. 분명히 누나 몇 번 만나보시면 저한테 확 빠져드실 거예요. 한 5번만 더 만나보시고 저랑 계속 만나실 건지 아닌지 결정하시죠. 남동생으로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무 웃음이 나서 참기 힘들었지만 당돌한 그 남자의 말에 저는 5번 정도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하하호호 웃으며 기분 좋은 데이트를 이어갔어요. 그 남자는 일부러 나이가 들어 보이게 하려고 어울리지도 않는 올드한 정장을 입고 나오기도 하고 짧은 까까머리를 숨기기 위해 모자를 쓰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말투도 일부러 노티나게 정중한 투로 했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던 것 같아요. 일부러 누나라고 부르지 않고 애매하게 호칭을 생략하던 그 남자는 어느 순간 제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군요. 호연아, 오늘 밥은 내가 쏜다. 뭐? 호연이? 나 너보다 나이 1살 많잖아. 이제는 반말까지 하는 거야? 나 이제 너한테 반말할 거야. 동생처럼 날 대하지 말고 남자로서 대해줘. 저번에도 말했잖아. 나 진심이라고. 왜 이렇게 웃겨? 난 네가 남동생 같아서 잘 챙겨주고 싶고 그랬던 거라고. 그러니까 두고 보자고. 두고 보자니까? 분명히 나한테 넘어오게 될 거야. 그 남자는 제가 자신과 연인이 될 것이라는 장담을 하며 더욱더 제게 강하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며칠 후 하나의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공장에서 평소에 제게 친하게 대해주던 팀장님이 야근을 하고 있던 제게 다가와 무섭게 고백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를 예전부터 좋아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밤에 함께 데이트를 하자는 말을 하는데 평소에 알던 유순한 모습과는 영 딴판이었습니다. 팀장님,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호연 씨를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아? 잔말 말고 오늘 나랑 같이 있어. 내가 기분 좋게 해줄게. 무서워요. 이러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공장에는 하필 야근을 하던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은 술 한잔하러 나가셨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할 곳이 아무데도 없어서 더욱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공장 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호연씨! 당신 뭐야? 뭐하는 사람인데 호연씨한테 그러는 거야? 당장 그 손 못 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까까머리의 그 동생이었어요. 두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더니 팀장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세게 내리치는 게 아니겠어요. 순식간에 분위기는 완전 험악하게 변했고 얼굴을 한 대 맞은 팀장님은 그대로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아니 넌 뭐야? 어디서 어린 놈의 새끼가 사람을 때려? 너 뭐야? 뭐하는 놈이냐고? 나 이 여자 애인이다. 애인! 혼자 기숙사 산다고 여자 함부로 알고 그러는 너 같은 놈 내가 아주 잘 알아. 혼줄 한번 놔봐라 어디. 두 남자는 뒤엉켜 싸움이 시작됐고 잠시 후 술을 한 잔 걸치고 공장에 들른 사장님의 눈에 띄게 됐죠. 결국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사장님은 팀장님을 바로 회사에서 잘랐고 저는 그 남자와 연인이 됐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어렵고 힘들게 자라서 세상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무섭지 않을 줄 알았는데 막상 남자가 제게 이렇게 다가오니 너무 무서워 죽겠더라고요. 어리고 귀엽게만 봤던 남자 동생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 더더욱 멋져 보이기도 했고요. 저는 그렇게 그 남자에게 기대고 싶어졌던 것 같아요. 난생 처음으로 연애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완전 이쪽으로는 쑥맥이었나 봐요. 그냥 그 남자가 하자는 대로 아무 망설임 없이 다 쫓아갔으니까요. 제 인생의 첫 남자였는지라 피임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모든 것은 다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부모님은 야단이 나셨죠. 집안 형편이 이렇게 어렵고 아직 동생들이 공부도 해야 되는데 제가 무턱대고 시집을 간다며 나무라셨죠. 부모님께 저는 맏딸이기도 하지만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셨던 것 같기도 해요. 옛말에 맏딸은 살림 미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솔직히 많이 서운했습니다. 누구보다 딸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집을 더 도와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말이죠. 하지만 제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했고 어쩔 수 없이 아주 조촐하게 결혼식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동안 조금씩 저축해둔 돈과 남친의 집 부모님께서 보태주신 작은 돈으로 반지하 월세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됐고 그곳에서 첫째, 둘째 아이까지 낳았어요. 남편은 특별한 기술 없이 군대를 제대한 상태였기 때문에 몸을 쓰는 일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 경제적으로는 변변치 못했어요. 막노동을 한다고 나름대로 일찍 일을 나가기는 하는데 점심시간도 되지 않아 집에 들어와 술을 마시지를 않나 퇴근해서 와보면 본인이 좋아하는 낚싯대만 닦고 있지를 않나 너무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아이 같은지 총각 때부터 잘 때마다 끌어안고 자던 낡고 큰 베개가 있는데 그게 꼭 자기 옆에 있어야 안심하고 잠을 잔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는 울고불고 난리가 나도 본인은 꼭 그걸 옆에 끌어안고 잠만 퍼질러 자는 남편이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제 선택에 대한 후회를 하기엔 아직 저는 너무나도 젊었고 적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들쳐업고 유모차에까지 태운 후 사정을 말씀드리고 이전에 나갔던 공장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당연히 아이들에게는 안 좋은 공기와 소음들로 가득했고 저도 아이들도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 사시던 할머니 한 분이 아이들을 보살펴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혼자 사시던 60대 할머니셨는데 새벽 일찍 폐지를 줍는 시간 빼고는 혼자 집에서 적적하게 보낸다고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자신도 기분이 좋을 것이라고 하셨죠. 젊은 애기 엄마가 정말 열심히 사네. 꼭 내 젊은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도움 주고 싶어서 그려. 그러니까 걱정 말고 가서 일해. 네? 그래도 너무 죄송해서 그렇죠. 제가 그렇다고 수고비를 드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남한테 그렇게 맡길 수가 있겠어요? 사람은 다 돕고 사는 거요. 나 나중에 병 들고 아플 때 병원이라도 한번 데려가 주면 그걸로 된 거요. 근데 애기 엄마, 내가 충고 하나만 하면 너무 혼자서 모든 걸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애기 아빠한테 좀 맡겨놔봐. 그래야 애기 아빠도 책임감도 들고 더 열심히 일하는 법이요. 애기 아빠가 아직 좀 어려서 그런가 제가 마냥 기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빨리빨리 돈 벌어야죠. 옆집에서 정을 베풀어 주셨던 할머니 덕분에 저는 아이 둘을 맡겨놓고 공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집에 와서 따로 부업까지 할 정도로 돈 버는 것에만 몰두하며 살았죠. 하지만 남편은 달랐어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고 맨날 힘들다며 불평불만을 쏟아냈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드니까 그런가 보다 싶어서 더 잘 챙겨주고 얘기도 더 많이 들어주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점점 지쳐갔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주말만 되면 친구들이 부른다면서 아이들과 저를 내버려 두고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외박을 한 적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징글징글하게 싸움도 많이 하면서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쉽게 변하지 않았죠. 오히려 이런 제가 부담스럽다고 하면서 여자가 너무 억세서 피곤하다는 말도 했어요. 당신은 너무 드세. 여자면 여자답게 다소곳하고 그런 맛이 있어야지. 맨날 남편을 가르치려고 들고 말이야.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왜 그러겠어? 당신이 가장답지 않게 답답하게 행동을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나라고 왜 그러고 싶지 않겠냐고. 이렇게까지 하는 내 입장을 생각이나 해봤어? 남편과 늘 이런 식의 똑같은 문제로 다투다 보니 나중에는 더 이상 다투고 싶어지지도 않고 포기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아이 둘과 함께 돈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했던 저는 남편을 더 이상 고치려고 하지 않았고 언젠가부터는 잠자리도 함께하지 않는 냉랭한 사이로 변하게 됐죠. 그렇게 결혼 생활 10년 차에 접어들던 어느 날 남편의 외도가 발각됐습니다. 남편은 주말마다 운동을 해서 체력을 키워야 된다며 매일같이 나갔다가 밤이 돼서야 돌아왔었는데 술에 만취해 몸을 못 가누고 귀가하던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본 순간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죠. 문자 메시지에는 부부간에도 하지 못할 야한 이야기들을 나열했었고 호랑이같이 무섭고 무식한 여편네와 빨리 정리를 할 것이라는 말도 쓰여 있었습니다. 10년간 미친 듯이 일을 해서 가정을 이끌었던 제게 돌아오는 것 치고는 너무나도 비참한 결과였죠. 저는 그 번호로 당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왜 아직 집에 안 들어간 거야? 또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나 이 남자 호랑이 마누라인데 너네 아주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내가 너네 둘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릴라니까. 아니다. 그냥 내가 가서 호랑이처럼 한번 확 물어줄게. 그 여자는 놀라 화들짝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다음부터는 전화기를 꺼놨더군요. 저는 다음 날 남편이 술에서 깨어나기만을 기다렸고 농약 한 병을 앞에 두고 말했습니다. 너 이거 먹고 나랑 오늘 끝장을 내자. 이 모지리 같은 놈아. 10년 동안 애들 키우면서 돈 버느라 뼈가 빠지는 나를 두고 밖에서 그딴 짓을 해? 네가 가정을 위해서 한 게 뭐 있어? 뭐가 있다고 이런 짓까지 하고 다녀? 여보, 그게 무슨 소설이야? 왜 이렇게 무섭게 그래? 왜 그래 도대체? 무섭긴 해? 무서운 놈이 그런 짓을 하고 다녀? 우리 그냥 이판사판 다 끝장내자. 더 이상 살아서 뭐해? 남편은 얼른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제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고 그런 모습을 큰아들은 모두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보여주면 안 되는 모습이었는데 사람이 이성을 잃으니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놀란 둘째는 엉엉 울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11살이 된 첫째 아들 놈은 그 모습을 모두 다 또렷하게 지켜보면서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듣고 보니 아빠가 다른 여자랑 통화하면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했던 것도 이미 다 알고 있던 상황이더라고요. 유난히 아빠한테 잘 가지 않고 피하던 첫째 아들의 마음을 그제서야 헤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보다 자식이 그 상황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죠. 이 아이가 이런 아픔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하루 날을 잡아 첫째 아이와 단둘이 시간을 가지면서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봤죠. 저기, 우리 아들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 그래서 엄마처럼 불쌍한 엄마들을 도와줄 거고 아빠처럼 나쁜 짓 하고 다니는 사람들 벌 줄 거야. 응? 아빠는 말이야.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마음이 너무 착하고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라서 어쩌다 보니 일이 그렇게 돼버린 거지. 그래도 너를 낳아주신 아빠고 세상에서 너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분이야. 엄마는 불쌍하지 않아. 아니야, 엄마 불쌍해. 아빠는 돈도 잘 안 벌고 엄마 혼자 돈 벌고 집안일하고 다 하잖아. 엄마, 내가 나중에 행복하게 해줄게. 꼭! 그래, 고마워, 우리 아들. 근데 엄마는 아빠랑 우리 가족이 모두 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아들에게 일부러 아빠에 대해서 좋게 포장해줬고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는 말을 하며 이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제가 흔들리면 아이들이 애비 없는 자식이 될 거고 그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을 것 같았거든요.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겨우 참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자고 있으면 몽둥이로 두들겨 패버리고 싶은 마음이 매일같이 들기도 했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일도 잘하지 않고 뭔가 집안에 불만이 있는 듯한 태도를 하는 남편의 모습은 정말 눈뜨고는 봐주지 못할 정도였어요. 저는 그 후로 우연한 기회에 식당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공장에서 같이 근무를 하던 분이 식당 일이 조금 힘들긴 해도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남는 반찬도 가져올 수 있다고 귀뜸을 해주셨거든요. 한창 아이들이 성장하는 시기였는지라 먹는 것 하나하나 마련하는 것도 정말 힘이 들었던 상태거든요.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된 식당 사장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식당 일은 처음이라 많이 버벅대곤 했는데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셨고 남는 반찬도 마음껏 싸주셨어요. 제가 또 한번 일을 시작하면 정말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서 더 마음에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후 저는 그 식당 사장님의 부탁으로 몇 달간 식당을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사장님이 암에 걸리셔서 항암 치료도 받고 해야 하는데 마땅히 부탁할 사람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내가 보다시피 이혼하고 애도 없는 몸이잖아. 가게는 어떻게 잘 키워놨는데 믿고 맡길 사람이 없어서 말이야. 몇 달 동안 일하는 걸 보니 마치 내가 가게 할 때처럼 너무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서 내가 좀 부탁할게. 해줄 수 있지? 제게는 천금 같은 기회가 됐고 저는 몇 달간 쌍코피를 쏟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삭삭한 성격에 손끝도 야무져서 손님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아졌어요. 몇 달 후 매출이 올라 있는 것을 확인한 사장님은 제게 보너스를 아주 많이 챙겨주시면서 이 가게를 앞으로 맡아서 해줄 수 있느냐고 하시더군요. 인생을 살아보니 건강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하시면서 많이 지쳐 있으시더라고요. 당장에는 돈이 없어 가게 보증금과 권리금은 매월 조금씩 갚아나가기로 했고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금액으로 가게를 제게 넘겨주셨습니다. 아이들이 방치되는 것 같아 가게 근처로 집을 이사까지 하면서 저는 모든 것을 가게에 올인했어요.
제 옆집에 사시면서 아이들을 봐주셨던 할머님도 함께 가게에 나와 일을 도와주셨고 그분 덕분에 음식 맛이 훨씬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한 사람의 은인만 생겨도 성공한 것이라고 하던데 저는 벌써 두 분의 은인을 만나 꽤 보람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단 하나, 남편만 정신 차리면 될 텐데 여전히 남편은 혼자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듯해서 속은 많이 상했지만요. 가게를 운영한 지 10여 년이 됐을 때쯤엔 제 명의로 된 아주 작은 땅도 하나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또 엄청나게 절약하는 스타일이라서 돈 1,000원도 허투루 쓰지 않고 모았거든요. 아이들에게도 절약 정신을 가르쳤고 지출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는 습관을 가르치며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점점 더 의존적인 사람이 되갔어요. 가게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알게 되자 언젠가부터는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제게 돈을 달라며 아부를 떨더군요. 그리고 가게를 하면서 자주 들리던 여자 손님과 친구가 됐었었는데요. 여기서 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그 여자 손님은 저랑 나이는 동갑이고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었어요. 워낙에 얼굴이 반반하게 생기고 꾸미는 것도 좋아해서 외모로 보기에는 저보다 몇 살은 더 어려 보였는데요. 저희 가게에 자주 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남편과 아이들하고도 친분을 트고 함께 식사와 술자리를 한 적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제 남편이 이 친구에게 작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개벌은 남 못 준다고 젊은 시절 바람 피웠던 습관이 남아 이 친구에게 따로 술 마시자는 연락을 했고 이 친구도 몇 번은 그 자리에 나갔었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제게 말을 하며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저와의 관계도 차마 이어가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안 그래도 우리 장남은 아빠와 사이가 좋지 않고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일까지 일어나니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여보, 그냥 우리 헤어지자. 너 뭐야 도대체? 너 쓰레기지?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내 친구한테 작업을 걸어? 그렇게 여자 없인 못 살겠냐? 그럼 이혼하고 혼자 자유롭게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녀. 이 모질이야. 아니야 여보. 그건 내가 술이 만취해서 나도 모르게 실수를. 그러지 마. 나 버리지 마 여보. 내가 당신 지켜줄게. 여자 혼자 살면 남자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는 줄 알아? 나 앞으로 잘할게. 당신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살게. 제발, 제발, 응? 남편은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서 술에 만취해서 실수로 그런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식들에게 좋은 아빠의 모습을 보여줄 거니까 한 번만 믿어달라는 말에 저는 또 한 번 이혼을 뒤로 미뤘어요. 이미 두 아이가 성인이 됐기에 이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긴 했지만 앞으로 있을 자식들의 결혼도 몹시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혼 가정의 자식이라는 말을 듣게 될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했던가요? 몇 년 후 저는 제게 남은 마지막 인내심마저 사라진 날이 오고 맙니다. 운이 좋게 가게가 승승장구하며 잘 되고 있고 저는 일단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사놨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나중에 자식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 보탬이 될 것 같았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전세 만기가 되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게 됐는데 제 아들뻘 되는 여자가 혼자 산다고 하더군요. 사회 초년생이고 집이 너무 멀어서 혼자 생활하며 출퇴근을 해야 한다는데 돈이 많이 없다며 전셋값을 깎아달라고 막 사정을 하더라고요.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꼭 살고 싶은데 방법이 없느냐며 부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치 젊은 시절의 제 모습 같기도 했고 저는 며칠간 고민을 하게 됐죠. 그런데 남편이 부동산에 들렸다가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좋은 일 한번 하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당신이 이럴 때 불쌍한 사람 한번 도와준다 셈 치고 깎아줘. 젊은 애가 안 됐잖아. 아니, 안 그래도 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낮춰달라고 하니까 주변 시세도 있는 건데. 에이, 당신 그 돈 없어도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잖아. 가게도 잘 돌아가고. 분명히 우리 자식들한테 좋은 일 생길 거니까 눈 딱 감고 해주자. 응? 당신이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 돈도 한 푼도 안 버는 양반이 뭘 깎아주라 말아 하는 거야? 신경 끄세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며칠간 고민한 끝에 저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세입자에게 맞춰줬어요. 감사하다며 제게 과일 한 박스까지 사서 가져오는 것을 보니 사람이 됨됨이가 된 것 같아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가게도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 되고 있고 아이들도 모두 성인이 되어 각자 자기 할 일 열심히 하고 있었고요. 남편도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별일 없이 조용한 걸 보니 이제야 정신을 차렸나 싶기도 했고 다 평온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과 남편이 크게 다투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가게에서 늦게 끝나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퇴근을 했는데 큰아들과 남편의 언성이 많이 높아졌고 아들이 심한 말까지도 쏟아내고 있었죠. 아버지, 이런 식으로 사실 거면 당장 나가세요. 이제 더 이상 내 아버지도 아니니까.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사람이냐고요? 뭐? 이 녀석이 대가리 크니까 아주 애비를 우습게 알아. 애비가 여태까지 낳아서 키워줬더니만 뭐가 어쩌고 저째? 아버지가 키운 거예요? 엄마가 다 했잖아요. 아버지가 한 게 뭔데요? 이상한 짓이나 하고 다닌 분이 어디서 그런 말을... 저는 순간 아들의 막말에 화가 너무 났고 그대로 달려가 아들의 뺨을 한 대 갈겼습니다. 너 이게 무슨 소리냐? 아무리 네 아빠가 잘못을 했다고 해도 너한테는 아빠야. 너를 이 세상에 나오게 해준 분이라고. 어디서 말버르장머리를 그렇게 해? 당장 사과하지 못해? 큰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 길로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무슨 영문인진 모르겠지만 남편도 속이 상한지 그대로 밖으로 나가서 그날 밤 외박까지 했고요. 다음 날 큰아들에게 물어봐도 제 얼굴도 보지 않고 그대로 나가버리는 바람에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답답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집에서 남편이 좋아하던 물건들 몇 개가 안 보이더군요. 남편은 예전부터 밤에 잘 때 껴안고 자는 큰 베개 하나와 작은 낚싯대 하나에 엄청나게 집착을 했거든요. 한순간도 그게 없으면 불안해하는 꼭 어린아이 같은 면이 있었어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너무 오래돼서 버렸다고 하는데 좀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세입자가 물이 샌다고 했다면서 제게 고쳐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집수리를 하시는 분을 모시고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처음으로 보는 세입자의 집안은 마치 신혼부부 집을 연상시키듯 분위기가 야릇했어요. 분명히 혼자 산다고 했는데 실내화도 2개, 살림살이도 모두 혼자 사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안방 화장실에서 물이 샌다고 하길래 안방으로 들어가게 된 순간 안방 침대 위에 있던 남편의 그 큰 베개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베개가 워낙에 오래되고 촌스러운 컬러로 되어 있어서 절대로 못 알아볼 리가 없거든요. 너무 놀라서 서서히 그쪽으로 다가가는데 미처 치우지 못한 사진 하나가 침대 옆 화장대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어떤 남자와 입을 맞추고 있는 세입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 남편이더군요. 모자를 푹 눌러 쓴 사진이었지만 수십 년을 살아온 제가 남편 얼굴 하나 못 알아보겠어요. 저는 그 즉시 그 세입자를 향해 물었죠. 너 몇 살이냐? 몇 살인데 남의 남자랑 붙어먹고 놀아?
네? 사모님,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아들이랑 비슷한 또래인 것 같은데 지 아비뻘 되는 놈이랑 뭐하는 짓거리냐고? 내가 바보로 보이냐? 언제부터야? 어? 이것들이 아주 그냥... 저는 순간 그 여자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악 하는 소리와 함께 순간 그 여자는 쓰러져 버렸고 그 순간 장롱 안에서 문이 벌컥 열리며 남편이 튀어나오더군요. 당신 이게 뭐하는 짓이야? 당신 깡패야? 어? 아니 이것들이 정말... 너 지금 뭐하는 거냐? 안 되겠다. 내가 오늘은 아주 니네를 요절을 내야겠어. 저는 순간 화장대 위에 보이는 화장품을 남편을 향해 던졌습니다. 한번 폭발한 제 감정은 좀처럼 다스려지지가 않았고 이성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숨이 막 헐떡거리면서 제대로 호흡이 되지 않아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와달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그 사이를 틈타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제가 집수리 아저씨와 힘을 합쳐 그 둘을 못 나가게 막고 난리도 아니었죠. 잠시 후 정말 아들이 불이 나게 그 집으로 왔습니다. 헌데 아들은 이미 모든 상황을 다 아는 듯이 별로 놀라지도 않고 저를 부축했어요. 엄마, 얼른 가요. 저랑 같이 가요, 엄마. 제가 다 해결할게요. 제가 다 할게요. 아들, 우리 아들. 엄마 어떡해? 엄마 어떻게 살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저 미친 듯이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아들의 얼굴을 보자 저는 그동안 참고 있던 서름이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엄마, 알죠? 알아요. 엄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저 다 우리를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저 잡아요, 엄마. 저는 어떻게든 일어나 보려고 안간힘을 쓰며 아들의 손을 잡고 기대어 힘을 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상간녀는 제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동수야, 저기 말이야, 그게 있잖아. 아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저를 부축해서 그 집을 빠져나왔죠. 아들의 손을 꼭 잡고 택시를 잡아타고 저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고 있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손잡아주던 아들은 집에 있던 우황청심환 하나를 건네줬어요. 우리 동수 없었으면 엄마 어떻게 됐을까? 아마 엄마 벌써 진작에 이혼하고 도망갔을 거다.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아빠도 가게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어디 여행 가요. 엄마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보셨잖아요. 우리 같이 가요. 내가 다 예약할게요. 저는 아들과 그렇게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얘기는 쏙 빼놓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일부러 아들이 이야기를 피한 것 같아요. 아들은 잠시 후 집 현관 비번을 바꿔버렸고 남편에 대한 철저한 차단을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 아들은 남편의 상간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엄마, 그 여자 제가 원래 알던 누나예요. 일하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인데 돈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부모 빚도 있다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만날 거라고 밥 먹듯이 말했는데 그게 어떻게 아빠를... 니네 아빠가 돈이 뭐가 많다고 그랬을까 싶네. 왜요? 이미 엄마 가게 잘 되는 것도 알고 있고 엄마 건물까지 다 알고 있었을 텐데요. 제가 저번에 아빠랑 크게 싸운 적 있잖아요. 엄마한테 뺨 맞은 날. 그때 제가 그 여자에 대해서 알고 아빠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빠는 잠깐의 실수라고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좀 알아봐야겠어요. 엄마 재산에 대해서. 그나들은 그렇게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했고 얼마 후 남편이 몰래 가게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적금 통장을 가져가서 이미 해약을 한 상태였고 제가 유일하게 갖고 있던 순금 10돈짜리 목걸이마저
팔아먹어 버렸더라고요. 식당 일을 하면서 옷에 신경 쓰지도 않고 장신구도 하지 않고 모셔만 두고 있던 그걸 꺼내다가 홀랑 팔아먹고 그 여자한테 썼나 봅니다. 어쩌면 철이 없어도 이렇게까지 없을 수가 있을까요? 생각이 있기나 한 걸까요? 동물도 자기 영역에 침범하면 그렇게 싸우고 피를 본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최소한의 양심과 가족마저도 없는 사람이었나 봐요. 아주 오래전에 옆집 할머니께서 했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여자가 집안에서 모든 걸 하고 짊어지면 남자가 할 생각을 안 하고 기댄다고요. 할머니는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남편에게 일말의 책임감을 주라고 하셨거든요. 남편은 언젠가부터 제게 의지하고 기대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제가 너무 집안의 경제에 대해서 알아서 다 해서 더 그랬던 것 같네요. 아니, 원래 애초부터 그런 사람이었는데 더 심해졌나 봐요. 현관 비번이 바뀐 것을 알고 제게 전화를 해서 폭언을 쏟아내던 남편에게 일침을 날렸습니다. 딸뻘 되는 년이랑 뒹굴고 아들한테 들키니까 심정이 어떠냐? 현관 비번 바뀐 게 네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해? 넌 벌레만도 못한 놈이야. 그냥 여기저기 껄떡대면서 그러고 살아라. 네가 적금 깨고 내 목걸이 가져다 팔아치운 거 다 알고 있고 내 가게 담보대출건도 다 알고 있어. 더 이상 너랑 이런 얘기 하기도 싫고 그냥 네 아들이 알아서 다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네 속으로 낳은 자식한테 버러지만도 못한 꼴 당할 생각이나 해. 아니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이제 하다하다 네 아들한테 그런 짓까지 시키냐? 우리 집 장남 내 대를 이을 놈이라고. 네 대를 이을 우리 집 장남한테 그런 꼴을 보인 건 너야. 네가 자초한 일이라고. 옛날부터 너 바람 피고 돈 안 벌고 팽팽 논 거 내가 어떻게든 자식들 앞날 봐서 참고 또 참은 건데 넌 그 마지막 기회도 날린 놈이야. 네가 저질렀으니 네가 해결해. 그 후로 저는 남편의 그 어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남편의 짐을 싸서 상간녀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해서 이사 비용을 얹어준다고 하면서 세입자에게 당장 짐을 빼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상간녀 상대로 소송과 이혼 소송도 함께 진행을 했는데 이혼 과정이 정말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서로 마음만 먹으면 당장에 도장 찍고 끝낼 줄 알았더니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해서 소송까지 가게 됐고 그 과정에서 재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아주 얽히고 설켜서 힘든 꼴을 봤네요. 결국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됐고 아이들은 남편을 아빠 취급도 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꼴에 자신이 아빠인데 이렇게 하는 자식놈들이 괘씸하다고 하면서 저보고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다고 소리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더군요. 다 너 때문이야. 너같이 드세고 못돼 빠진 여편네를 만난 내 잘못이지. 내가 왜 너 같은 여자를 만났는지 모르겠다 정말. 그래, 다 나 때문이다. 당신 바람난 것도 나 때문이고 돈 안 벌고 팽팽 놀러 다니는 것도 다 나 때문이고 자식들한테 이런 꼴 당하는 것도 다 나 때문이지. 당신은 단 하나도 잘못한 게 없지. 그래. 그렇게 생각해. 그래야 네 마음이 편할 테니까. 남편과 저의 마지막 말은 이렇게 끝이 났네요. 아이들은 이미 성인이라서 제가 억지로 아빠를 만나라 말아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더라고요. 자신들의 생각이 워낙에 확고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는 잠시 뒤로 빠져 있을 수밖에요. 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인생에 정답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아이들과 아빠의 관계가 나빠지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말이죠.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리라 믿어요. 나중에 조금 더 지나게 되면 그래도 아빠가 있었기에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인지하면 찾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혼이 모두 완료되고 상간녀 위자료까지 다 받고 저는 지금 아주 홀가분하게 살고 있어요.
속 터지는 남편 하나 없어지니 인생이 왜 이렇게 아름답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네요. 아주 가끔씩 가슴 한쪽이 허전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화려한 싱글로 살아가려 합니다. 아직도 몇십 년이나 더 살 날이 있으니 혹시라도 더 좋은 인연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한번 기다려 보려고요. 저의 속 터지고 황당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평안한 연말 연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